자, 오늘 3월 13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말 중에 계속 SVB 파이낸셜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먼 사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게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트리거가 돼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개파락 세게 들어왔죠. 세게 개파락을 했는데 당연히 주말 내내 안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일단 코스피가 그래도 많이 빠지는 않았네요. 0.24 플러스였다가 저가가 1%까지 마이너스 1.04까지 내려갔던 흐름을 보여줬고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8% 하락을 시작해서 마이너스가 2.23%까지 나왔습니다. 목이 안 좋네요. 그랬다가 미국 지수 선물은 사실은 장 전부터 플러스였어요. 장 전부터 플러스였는 상황이었는데 어디가 변곡점이었냐?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님 보면은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열립니다. 10시 25분이 저점이죠. 중국 시장이 열리고 막 튀어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0시 25분이 저점이고 그때부터 튀어 올라갑니다. 중국 시장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하게 플러스권 나와줬고 오늘 상해 지수만 보면은 상해가 오늘 1.2% 플러스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 경제 성장률도 있지만은 저는 뉴스를 본 것 중에 두드러지게 볼 만한 게 사우디랑 이란이 화해를 한 점입니다. 사우디랑 이란이 화해 모드가 됐고 그거를 중국에서 조율했다. 이게 큰 뉴스라고 보거든요. 오늘 뉴스가 좀 안 나오고 있었는데 보세요. 사우디 이란 화해, 예멘 내전 끝나고 협상 불씨 살릴까? 여기에 중국 왕인가요? 그 사람이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미국이 하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사우디가 상당히 관계가 좋고 미국하고 이란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의 달러화가 달러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페트롤 달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일 머니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양쪽을 중국과 친근한 관계가 된다면 페트롤 위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미국의 통화 패권,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글로벌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 시장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드리지만은 일본하고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몇십 몇백 배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반중 가고 친일 가면은 우리는 적자 보는 데서 계속 적자량만 커지고 흑자 되는 데서 지금 적자로 넘어섰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우리나라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는 것도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올라왔고 오늘 진짜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리먼 때랑 얼마나 다릅니까? 리먼 때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리먼도 제가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SVB 같은 경우가 있고 리먼이 있잖아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국채.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비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유료방 회원님들은 유료방에 또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은 자산이 줄어들죠.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손절.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위축되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몇몇 경제 전문가들이
SVB 파이낸셜 위험하다라고 트윗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뱅크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이 예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산 매각하고 플러스 유증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유증이 될 턱이 없죠. 그래서 파산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산의 총량, 그러니까 지금 국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묶여서 그렇지 자산의 총량이 예금 총량보다 큽니다. 즉 이 회사는, 이 은행은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은행이었어요. 근데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이 줄어들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에 일부 영향력 있는 셀럽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경제학자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뱅크런이 발생하고 예금 돌려주고 유동화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자체는 뭐냐면은 회사의 은행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뱅크런이 발생하잖아요. 이러면은 BOA 같은 데도 무너집니다. 동시에 막 돈 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이 돈을 꼭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출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행에서 그 돈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요. 단기 유동성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리먼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리먼은 제가 몇 번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버블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고 이 대출을 하는 대출 채권을 가지고 다시 ABS 중에서도 ABS가 유동화 자산이거든요. 자산 유동화 채권인데 그 중에서 MBS라 해가지고 부동산 유동화 자산을 채권을 찍어요. 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또 다른 채권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유동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 유동화 자산을 이 MBS를 기초 자산으로 한 담보 채권부 사채라고 해서 CDO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가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대출이 발생이 되고 이 대출을 발생을 한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한 ABS가 발생이 되고 이 ABS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CDO가 발생이 되고 결국은 전부 다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파생 상품이 많은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1억짜리인데 이게 대출 채권 7천만 원 되고 7천만 원의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한 5천만 원짜리 ABS 나오고 5천만 원짜리 기반으로 한 CDO 3천만 원짜리 나오잖아요. 그럼 1억인데 여기에 대한 파생 자산이 2억 3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전부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이거는 부실 채권으로 인한 파산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산보다 당연하겠지만은 채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양상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은 끝난 거냐?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는데 명대로 죽으면 좋겠지만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리먼은 암으로 죽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가 암으로 죽은 건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50bp를 못 해요. 이건 다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국채 때문에 지금 은행이 파산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속도를 올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도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리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건데 이게 주제객이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증시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호재가 있긴 있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일단 두 가지의 양상은 다르지만 이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그 누구냐 그 저기 누구냐 그 김진태 지사가 돈 안 준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레고랜드가 뭡니까? 결국은 부동산은 전부 다 PF를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 하는데 시행을 하는 시행사가 있잖아요. 시행사가 있고 또 이게 길어진다. 시공사가 있잖아요.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이걸 하도를 주는데 시행사는 사실은 일을 따오는 사람이 대부분 정치 권력하고 엮여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행사하고 일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공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SK건설, 뭐 건설사들,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물론 현대건설에 대해서 직접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일을 못 따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일을 따오고 얘가 일을 따온다는 얘기 누가 발주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발주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주처 주로 조합들이 발주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부일 수도 있죠. 정부에서 뭐 이제 대규모로 뭐 한다든지. 그래서 일을 하면은 이 시행사에서 일을 따오고 시공사가 합니다. 여기서 담보를 여기서 이제 보증을 쓰죠. 왜냐하면 대부분 시공사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시행사는 또 없고 여기서 보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 이 보증을 기반으로 해서 PF 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금을 가지고 시공사가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주체는 시행사가 빌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보증을 쓰는 거고 보증을 쓰고 돈 빌리고 대출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시공사한테 돈을 시공사가 돈을 받아서 다시 이거를 가지고 기초 돈을 돌리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빌리는 거죠. 보증 쓰고 돈 빌리고 이 빌린 돈을 시공사에 주면은 얘네가 다시 하청업체들한테 주고 직접 쓰기도 하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갑니다. 이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자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얘기는 담보가 없다는 얘기는 무담보 신용대출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걸 가지고 신용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사업 주체가 있죠. 무슨 조합이 있었는데 사업 주체가 있고 여기서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이 중간에 보증을 강원도에서 보증을 씁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김진태가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이제 시장 시절에서도 레고랜드 유치하겠다고 썼던 것들이에요. 근데 강원도에서 보증을 섰다가 이 보증을 PF 보증을 섰다가 이 보증 나 우리 돈 못 갚겠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F 시장에서 놀란 거죠. 왜 그러냐?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쓴 거에 보증을 못 갚겠다고 해버리니 PF 리스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PF 대출 금리들이 막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둔촌주공이 그런 상태거든요. PF 대출을 했어요. 대출을 했는데 이게 만기가 되면 우리도 이제 1년짜리 대출을 받아보면 그래서 연장 하잖아요. 대출했는데 연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에서 1,100억 내고 또 롯데건설에서도 5,000억인가요? 내고 그래서 얘네가 못 내니까 그 당시에 롯데케미칼이 유증을 하게 되는 거죠. PF 대출 연장이 안 돼서. 왜냐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강원도 보증 때문에 보증을 이해 못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PF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거니 충격을 받고 금리 올라가고 만기 연장 안 되고 그리고 신규 대출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연장이 안 돼가지고 결국 여기서 롯데케미칼 유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있죠. 신규 아파트 키 안 주잖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공사 약속한 대로 짓기로 해놓고 책임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런 금융 자금들이 높아지니까. 왜냐하면 연장할 때 그냥 연장해 주겠어요? 예전에는 10% 이거 은행 이율 높단 말이에요. 이게 PF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잖아요. 8% 10% 했었던 게 이율이 막 15% 20% 30%까지 돼 버리니까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행사에서 추가 자금 내라. 근데 입주자들은, 조합원들은 발주처잖아요. 조합원들이. 아니 니들이 그거면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우리 뭐 추가 자금 내라 그러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이 SVB 사태가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다 전액 그 보상해주고 예금도 전액 보상해주는 걸로 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오히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하기 힘들겠지라고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처럼 결국 레고랜드 사태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둔촌 주공에서 결국은 레고랜드 사태가 롯데케미칼 유증까지 간 거예요. 레고랜드 사태가 신규 아파트 조합원들이 키를 못 받아가는 사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호재가 될지 나중에 어떤 악재로 돌아올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는 이번 3월에 어쨌든 간 이벤트가 있잖아요. 3월 22일 날 금리 인상을 못하거나 베이비 스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올해 제 생각은 우리 시장 3천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가고 유럽이 가고 중국이 갈 때 딸려 올라갈 거예요. 수급으로. 지금 장세는 수급 장세니까. 그래서 한 2천 후반에서 3천까지 번지 점프대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거품이 낄 거란 말이에요.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무역 적자 문제,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PF 문제 안 끝났어요. 아직도 키 안 주고 있잖아요. 이런 산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번지 점프대를 세우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번지 점프대까지는 먹어야 돼요. 이거를 안 먹고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버스를 치면은 올라갈 때 내 포지션이 바뀌어요. 2,400에 인버스를 쳤는데 2,700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한단 말이에요. 2,700, 800까지 3,000까 인근까지 만약에 간다고 치면은 이 번지 점프대를 나 먹고 떨어질 때 포지션을 잘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친 듯이 떨어진 다음에 바닥권에서 잘 잡는 게 그때가 거의가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도 제 회원님들 계시겠지만은 인버스 샀다가 레버리지도 교체하는 그런 타이밍들을 잡고 매매를 할 텐데 아직 그때는 아니다. 지금은 주의 있게 볼 때지만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때고 지금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시장 하나씩 열리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 볼까요? 일단은 아직은 특별한 건 없고, 러시아는 뭐 볼 거 없고, 터키도 좀 플러스권이고, 사우디 뭐 이런데 뭐 중동 시장 좀 열리고 있고 플러스권이고, 아직 유로 시장이 아직 열리진 않았네요. 그래서 조금 시황 일찍하면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주 선물 한번 볼까요? 주 선물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 선물 지금 플러스 1.6%. 그리고 이번 주에 주말 중에 계속 보고 있을 게 뭐냐면은 암호화폐거든요. 주말에 열려 있는 게 암호화폐니까 코인이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영향이 좀 적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어쨌든 간 주의 있게 볼 때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레벨업 할 수도 있다. 지금 보니까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지금 10% 넘게 올랐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10% 넘게 올랐네요. 미쳤네요. 미쳤어. 그래서 최대한 번지 점프대를 먹어야지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을, 포지션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지켜보면서 매매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